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군림해온 스타벅스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커피의 애플로 불리던 브랜드가 미국과 중국 두 핵심 시장에서 동시에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 저가 커피의 공세, 그리고 현지화 실패가 겹치며 이 세계의 카페는 더 이상 동네의 주인공이 아니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타벅스가 더는 주인공이 아니라며 침체를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미국 내 7분기 연속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압도적이던 시장 점유율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그룹 UB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스타벅스의 성장률은 1.3%에 그친 반면 미국 3위 커피 프랜차이즈 더치브루스는 1.7% 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타벅스는 느린 서비스와 표준화된 매뉴얼로 젊은 세대의 감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요즘 젊은 세대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더치브로스는 밝은 색상의 아이스 음료와 빠른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Z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던 형제의 푸드트럭에서 출발한 이 브랜드는 브로이스타라 불리는 친근한 직원 문화를 앞세워 2021년 500개이던 매장을 불과 2년 만에 1000개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블랭크 스트리트는 말차를 기본으로 딸기, 블루베리, 화이트 초콜릿 등 화려한 색감의 음료를 내세워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Z세대 고객에게서 나오며 틱톡 커피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스타벅스의 입지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중국 내 사업권 60%를 홍콩계 사모펀드 보위캐피털에 40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스타벅스는 40% 지분만 남기고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점유율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14%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2017년 설립된 토종 브랜드 루이싱 커피는 2만 6천여 개의 매장을 확보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이싱의 커피는 스타벅스보다 약 12원 저렴하며 쿠폰 마케팅과 애국주의 감성으로 국산 커피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2분기 매출에서도 루이싱은 123억 위안으로 스타벅스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식 카페 문화를 미국식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제국으로 성장한 스타벅스가 미중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과거 느긋한 커피 문화의 상징이었던 스타벅스가 이제는 빠르고 화려하며 저렴한 새로운 커피 세대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독일 내 시리아 난민 송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의 이민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3일 북부 슐레스비 홀슈타인주 후즘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리아 내전은 끝났다. 독일에 망명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며 시리아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귀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리아의 국가 재건에는 그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범죄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 시리아 재건 지원 등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샤라는 과거 아라사드 정권에 맞서 싸운 반군 지도자로 지난해 반군의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뒤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메르츠의 발언은 독일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지난달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뒤 시리아는 여전히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수준의 파괴 상태에 있다며 난민 송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연립정부 내에서 정책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메르츠의 강경 노선은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의 보수 진영이 지지하는 방향입니다. 그는 이민 문제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의 정통 우파도 더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메르츠는 또한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이 아데프의 성장에 불을 지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메르켈은 최근 메르츠의 70세 생일 초청을 거절하며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약 100만 명의 시리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2015년에서 16년 내전이 한창일 때 독일로 피신한 난민들입니다. 하지만 내전이 종식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시리아는 여전히 인프라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난민 강제 송환 방침은 국제인권단체와 인도주의 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이후 13년간 내전을 겪었으며 이 기간 동안 60만 명이 숨지고 6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반군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메르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럽 내 난민 정책이 다시 한번 보수화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넷플릭스의 신작인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허트 로커와 제로 다크서티로 전쟁의 실체를 파고들었던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귀환작입니다. 이번 영화는 정체불명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핵 전쟁 직전의 18분을 그립니다. 발사 지점은 불명확하지만 궤적은 과거 북한의 실험과 유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경보로 여겼던 군 당국은 미사일의 궤도가 완만해지자 그제야 실상을 깨닫습니다. 시카고까지 남은 시간은 18분. 영화는 이 긴박한 순간을 알래스카 기지, 미 전략사령부, 그리고 대통령의 시점으로 3번 반복해 보여줍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각 공간의 시각과 선택은 서로 다른 공포와 혼돈을 드러냅니다. 요격 미사일은 발사되지만 실패합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일이라는 대사처럼 미국의 핵무기와 방어 시스템은 단 한 발의 미사일 앞에서 무력합니다. 영화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의 오작동을 드러냅니다. 통신이 끊기고 지휘체계는 혼선에 빠집니다. 대통령은 스포츠 행사장에 있고 화상회의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매뉴얼대로 진행되지만 결과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비글로는 완벽한 시스템이 왜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현대 문명의 근본적 불안을 드러냅니다.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대통령은 절제된 긴장 속에서 인간적 공포를 표현합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냉혹한 시스템 속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핵폭격 출동 명령 직전 B2 폭격기 조종사의 관물함에서 뽀로로 인형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한국 파견 군인으로 아이에게 선물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작은 인형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은 인류의 순진한 낙관이 붕괴되는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영화의 제목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핵무기로 가득 찬 지구를 비유합니다. 끝내 미사일이 폭발했는지 보복 공격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영화는 관객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글로 감독은 나는 폭발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폭발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의 전제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 핵 공격할 확률은 0.1% 미만이며 상호 확증 파괴 원리에 따라 양국 모두 공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적인 두 국가가 전면적인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양측 모두 완전히 파괴되어 공멸에 이르게 된다는 핵 억지 전략입니다. 핵 버튼을 누를 권한을 가진 자들의 불확실한 판단, 그리고 시스템의 취약함은 언제든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미사일을 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입니다. 영화는 그 질문을 관객의 손에 쥐어준 채 끝납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핵 전쟁의 스릴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만든 시스템의 공포를 정조준한 철학적 경고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한때 군사 경제 협력으로 실리콘 오스만이라 불리던 두 국가는 이제 중동 패권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최근 영국과 80억 파운드 규모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0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병력을 가진 튀르키예가 최신 전투기 확보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인도 지연에 대비해 카타르와 오만에서 중고 전투기 24기를 우선 인수하기로 한 것도 빠른 전력 보강을 위한 조치입니다. 튀르키예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긴밀히 협력해온 튀르키예였지만 가자 사태를 계기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지난 8월엔 양국 간 교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트럼프의 휴전안이 실현되려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란과 카타르, 레바논 등과 연계해 범중동권 연대를 구축하고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영향력 복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트럼프 주재 평화 정상회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돌연 불참을 선언한 배경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외교적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네타냐후의 참석을 막기 위해 복수의 아랍 국가에 외교적 설득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접근을 해왔다며 튀르키예군이 가자지구 안정화군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ISF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의 참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2020년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최근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로이터는 에르도안이 트럼프와의 개인적 유대와 하마스 설득 노력을 내세워 제재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는 단순한 국방 강화가 아니라 중동의 새로운 패권 질서를 향한 선언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협력의 상징이던 두 국가는 이제 전략적 숙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